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우리가 또 첫 번째로 하는 그런 날이네요. 지난 3월 31일 날 하고 4월의 첫째 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각오가 다져진 듯한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자, 월요일 날부터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이 뉴스 인사이드는요, 오늘부터 사실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조금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완벽한 개편은 아니고요. 좀 부분 개편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은요, 한동희 기자 뉴스픽 전해드릴 거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요즘 그 한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이 담당자와 연관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삐걱삐걱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격변의 이 경제 상황 또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잠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원래 한동희 뉴스 기자가 먼저 뉴스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담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먼저 모시고 대담 한 다음에 한동희 기자는 그 이후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속 시원한 사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시원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청량감 있는 그런 또 오늘 방송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목전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정부 외교 안보팀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 쑥대밭이 됐습니다. 야, 나는 살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밝혀진 이유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렇게까지 미국을 향해서 소쩍새처럼 쑥쑥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충성맹세했던 그 그림이 이렇게 한 큐에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만 다녀오면 제대로 된 성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논란만 키우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가기도 전부터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기도 전부터 이 난리가 난 이 한미 정상회담. 자,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서 또 무슨 종류의 사고를 칠지. 작년에 날리면 바이든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질 바이든이냐 김건희냐 가지고 또 난리 쳤었죠. 불핑이냐 레이디 가가냐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 중간에 튕겨나간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김종대 의원 모시고 속이야기, 우리는 잘 모르는 속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몇 시까지 가셔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예, 하여간 8시 전에만. 8시 전이요? 예. 안 되는데 그냥 가셔야 되는데. 미리 다 얘기했는데. 나 모르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바쁜 날만 부르시더라고요. 바쁘다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태. 네. 자, 이 사태가 되게 된 원인을 우리가 막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미국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7번이나 우리에게 요청했는데 이미 뭐 블랙핑크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네. 그 공연을 요청하는 그 날에 이미 멕시코 공연도 있었다는 거고 예정이.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 7번이나 요청했는데 돈은 니네가 내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제 줄기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질 바이든 여사가 아니라 우리 측이 먼저 공연 요청을 했다. 그건 이게 맞는 정설인 말이에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렇게 질 생각은 바이든 여사 쪽에서 반응을 보였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측이 먼저 이 공연을 요청했다는 근거는 공연비를 우리가 대기로 했다는 데 있어요. 예, 사실은 미 측에서 이 공연을 요청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빈 초청이고 그러면 주최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애시당초 이 요청은 한국 측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관심이 있었다. 예? 이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안보실에서는 그게 보고가 안 돼가지고 뭐 무산됐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좋다 그랬다. 근데 이 내용이 나한테 보고가 안 됐다. 이러면 안보실 책임 아니냐. 근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7번이나 미국에서 요청이 있다는 게 보고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가 그럼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 해외 공관장 회의 참석자 조태용 그 주미대사가 한국에 와 있었어요. 이때 윤 대통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관장들하고 같이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거기서 미국 측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안보실이 나한테 그런 보고 없었는데 대통령은 이런 반응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알아봐 하다가 일단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경로했는지 요 대목이 좀 헷갈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이걸로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밤늦게 10시까지 환송식도 했다. 뭐 초등학교 50년 직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걸로 말이야. 그 안보실장을 헤매하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말이야. 이러는데 이걸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굉장히 이 공연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겠죠. 그 당사자가 이걸 갖다가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좀 문제가 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보도 나오기로는 미국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7번 요청한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거는 사후에 그런 것이고 그 사전에 미 측에다가 이걸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측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가 제안한 건 확인이 된 겁니까? 우리가 아니, 먼저 제안했다는 건? 저는 부산일보 보도입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예, 부산일보 보도에 우리 측이 비용 부담을 하기로 했다. 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로부터 블랙핑크 있는 그 소속사로도 연락이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이번에 합동 공연을 요청을 했고 네. 이건 확인이 된 거죠. 블랙핑크 소속사에서 확인을 해준 거니까. 그렇다면 미국하고 다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블랙핑크한테 먼저 전화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행사를 애시당초 제안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 분담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연이 실제로 추진이 됐던 건 사실이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보도예요. 비록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무산이 됐으나 그 합동 공연은 계속 추진된다. 이게 국민일보 보도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왜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질 바이든 여사가 7번이나 요청했다고 왜 나오면 아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면은 비용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기본일 텐데 왜 우리 보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냐. 이것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거야 김건희 지키기죠. 더 웃긴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질 바이든 여사 입장에서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레이디 가가가 물론 민주당 사람이어서 민주당 공연 같은 데 많이 오는 건 맞고 네. 지난번 초청 공연 때 왔었지만 네. 생각해보세요. 질 바이든은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네. 그 남편과 아들이 전부 다 그 레이디 가가하고 연문이 나가지고 추문 때문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간다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앰베서더 블랙핑크를 불러가지고 자기네 남편하고 자기
아들하고 그렇게 엮여가지고 이상한 추문을 만들어낸 그것도 뭐 남편하고만 있으면 또 말도 안 해. 온 집안의 남자하고 그냥 그 썸씽을 만들어낸 그 사람, 그것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 사람하고 굳이 이런 걸 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걸 제안한 사람이 그 내막을 모르고 무식하게 너무 그리고 무성의하게 아무 조사도 없이 그렇게 한번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둘이서 협연도 하더라. 이런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이거 좀 멋진 척하고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제안 받아봐요. 나 우리 남편하고 아들 때문에 그런 추문 있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싫어하겠죠. 근데 아니. 싫다는 걸 좀 좋게 말을 못 하겠죠. 자, 우선 질 바이든 여사가 레이디 가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블랙핑크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레이디 블랙핑크 가가 좋아요. 문제는 저기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를 질 바이든 여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레이디 가가 얘기가 또 아들 또 그러니까 내 남편 말을- 뭐 이것까지 고려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국에 우리가 지금 이 국빈 방문한다고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국빈 방문이라고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지금 떠들고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럼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미 합중국의 그 높으신 분들 만나러 가면서 뭔가 좀 선물한답시고 제안을 하는데 그 둘 간의 관계도 모르고 이 사람하고 공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분위기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는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벌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굳이 고집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중차대한 일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도 눈치도 없는. 이게 공식 라인에서 다 시작되고 추진됐으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공식 라인도 아닌 것들이 자꾸 설치가 되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이 정부가 뭐 하는 일이 다 그랬지 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사 행사였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국빈 정상 일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뉴욕의 카네기 홀로 장소까지 정해졌다고 공연장이. 네. 근데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얼만데 3시간 간다면서요, 비행기로? 기차로 3시간 반이에요. 기차로? 예,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거기.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네. 그리고 주로 기차 여행이 많은데 굳이 비행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2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렇다 공연장이 뭐 이동해야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마 별도의 김건희 여사 일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일부 한겨레 신문 보도죠. 여사 일정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왜 여사 일정 제대로 안 챙기냐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거든요. 여사 일정이 또 있었어야 되는군요. 그럼 여사 일정이란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 옛날에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캠프 데이비드 방문할 때 네.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하도 연구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개 먹거리 사갔잖아요. 그 개 애완용 개 이름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거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안보실에다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안보실이 이런 거 할 줄 아냐고. 그럼 어디다 시켜야 돼요? 문화체육부라든가 그 공연기획사에 외주를 주든가 하지 안보실이 우선 블랙핑크가 누군지는 알아? 아니 근데 그런 걸 문화체육부 거기다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날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날 공연이 잡혀 있는 애들이래. 죄송합니다. 공연이 잡혀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야, 너 여기 공연 잡혀 있지만 대통령님이 왕님이 여기 가신다니까 빨리 바꿔가지고 일로 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블랙핑크 소속사가 이 정권의 약점이 많이 잡혔대. 물론 아무리 잡혔어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찍어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용, 예를 들면 멕시코 그 공연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럼 3배 물어줘야 그러니까 돼. 그 위약금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100억 넘게 들어가죠. 그 돈은 그러면 누가 해주는데요? 아니 공연비는 어찌 이게 문화 행사라 그래서 어떻게 정부 비용으로 떨군다 그래도 그 위약금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민간인한테. 네가 알아서. 진짜 그 민간인. 얘기죠, 이게. 하긴 그 회사가 돈이 많은데 그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군요. 네.
그런 근데 거죠. 왜 질 바이든 여사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못 하겠죠? 외교상? 지금까지도 백악관은 말이 없나요? 왜 아무 말이 그럴까요? 없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이 아니, 좋은데. 그런데 바이든 날리면 때도 사실은 아예 한미동맹 이상 없다. 이렇게만 반응을 보였지, 뭐, 맞아요. 바이든 나이들에 대해서 뭔 말을 합니까, 백악관이?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백악관이. 그냥 한국이 하는 일이니, 하는 꼬락선이나 지켜보자, 이거지, 뭐. 아유, 진짜 답답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등이 출연하는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 대응이 지연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해서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결과론적으로는 끝까지 미국에서 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거야 애시당초 이거 처음 제안한 사람 보호하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순천만 행사 가서 김건희 여사 또 사진 뉴스룸에 용산에 그거 엄청나게 띄우는 거 보세요. 오로지 김건희 정부예요, 내가 보기에는. 자, 김건희 여사 개인 이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의 정상 외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정설처럼 나와요. 예. 이거 여권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의전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김건희 여사 쪽에 이제 행정관들이 용산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알면 될 거를 전부 비공식적 방식으로 하게 된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정식으로 여사 담당하는 공조직을 없애놨고 또 그걸 여야가 다시 부활하라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고집피워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경로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영향력은 제일 세고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는 부서는 없고 전부 비공식이죠. 사적인 라인으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거 집권 초에 심지어는 여당의 뜻 있는 분들까지도 제2부속실은 부활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안 하더니만 이제는 전부 다 그냥 전화질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안 바꾼답니까? 그거는 부속실을 만든다거나. 예, 이제는 이게 더 재밌는데. 해보니까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러면 최순실이 청와대 드나들 때 그게 제일 재밌었지. 그러면 부속실에다가 최순실 책상 하나 만들어라. 이랬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예. 그동안에 나갔던 사람들이 일 잘하는 외교 라인이었는데 그 새로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라인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모욕감을 많이 느꼈었고 일도 해결할 수 없고 상황도 돌아가는 거를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그동안 쌓여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네. 나 나간다. 그래서 좀 줄줄줄 사퇴한 거라는데. 그러니까 이거 2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막으로는 일단 신중한 외교파,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정통 외교관들의 몰락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일단은 이문희 비서관이 있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있는데 김일범 의전 비서관도 외교부 출신이에요. 셋이 공교롭게 가장 대통령실의 중요한 외교직이 3개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의전 비서관은 이제 밑에 행정관이 그 비서관으로 영전을 했고 그 다음 인사가 중요한데 새로 안보실장으로 부임하니까 주미대사가 공석이 됐잖아요. 조태영 안보실장의 그 자리인데 여기에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갔어요. 조 씨들이 이렇게 외교를 말하는. 조조 시대입니다. 네, 조조 그런데 이 조현동 그 신임 대사가 김태효 지금 안보실 차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외비서 전략비서관 할 때 거기 행정관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외전략비서실의 행정관 출신이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이종석
김태효 체제예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신임 국립외교원장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여기가 낙하손해 수상자 김태효 선배입니다. 낙하손해 1회, 그다음에 김태효가 5회. 이번에 하여튼 미국과 관련됐다고 하면서 뽑은 사람들 다 친일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친일이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잖아요. 김태호 같은 사람이 친일적인 것만 한다. 사고방식이 친일적이다. 대통령도 그런데 그래도 미국은 친미는 좀 다른 결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견지자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게 친일을 하는 것은 친미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태효 차장 자체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시카고 대학의 지도 교수가 미어 샤이머라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 아주 공격적 그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시카고 학파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국내 대부가 서강대 이상우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된 논지가 북한과 중국은 망하는 나라다. 곧 망한다. 거기는 적국이고 망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협력이 불가능한 파트너고 일본은 민주주의 파트너라고 돼 있어요. 이걸 민주평화론이라고 그 가치 중심의 외교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하나의 어떤 가치와 이념의 공동체로서 한미일을 보기 때문에 친일은 곧 친미다.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확실한 친미는 친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단지 실무적으로 그동안 김성한 안보실장이 한미 관계를 담당하고 김태효 차장이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었던 건데 이건 의미 없는 역할 분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번에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폭주하는 정상 외교 그리고 일방적으로 재피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통 외교부의 어떤 주류들의 사고를 대변하다 보니까 좀 신중했어요. 그러나 김태효는 이런 걸 잘 몰라요. 폭주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근본주의자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뭐 외교를 언제 해봤어. 그리고 제가 미국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 김태효가 자꾸 미국 통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만 했던 사람. 미국 통이 아니지. 일본.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제는 그나마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에 남아있던 브레이크 하나마저 제거된 것이다. 그러면 일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모든 일을 편하게 하시겠네요. 이제는 과속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 이유가 미국이 해당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했고 이게 한 39억, 24억에서 39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부산일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를 무기적 거렸겠죠. 완전히 그걸 안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랬겠지. 그러니까 회의적이고 소극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 그 극대노한 그분 라인이 그냥 쳐라 이렇게 가지고 결론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김성환 전 안보실장 원래는 처음에 대통령이 극대노했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김성환 실장하고는 대통령이 50년 지기 대관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퇴하기 전날 밤에 환송 만찬도 가졌다고 하고 밤 10시까지.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속 깊은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내로 한 건지. 제가 김성한 실장 고려대 교수할 때 세미나에서도 보고 평소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뒤집어 쓰고 나갈 테니까 확실하게 외교안보는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고 확실하게 뜨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불만을 이때 기회다 하고 털어놓을 인물도 아닙니다. 그 사람 무색무취해요, 성격적으로. 네. 이거는 대통령이 지 혼자 술 먹고 떠든 거예요. 그거 나가는 날까지 다 들어준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죄로. 그러니까 난 참 말이지 이런 동창이 옆에 있고
그 권력 잡았다고 그냥 휘두르고 이러는데 내가 그 밑에서 따까리나 할 생각하면 아주 눈앞이 캄해지는 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이거 더럽고 안 입고 온 일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친구 사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건데 끝까지 술 먹고 저 퍼대니까 그것까지만 들어주고 나간 거예요 이건.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끝나고 나야 되겠네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뭉게뭉게 얘기가 피어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아이 되게. 지금은 안 나올까요? 아이 지금은 뭐 그러는데 뭐 모르죠. 뭐 이제 더 큰 사고가 터질 거니까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뭐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게. 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그런 해프닝, 레이디 가가 뭐 블랙핑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모양새 꾸겨가지고 가기 전부터 난리가 났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가면 얼마나 멋졌고 좀 명구스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좀 신뢰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가기도 전부터. 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다 또 통 크게 우리 대통령도 또 통 크게 양보한다 뭐 내지는 통 크게 내가 미안함을 표현한다 이러면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다 갖다 퍼주고 이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라는 건데 예컨대 반도체법, 인플레 방지법, 북한의 핵 확장 억제 협의 이런 것 등등 지금 현안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요즘 계속 우리를 호구로 알아서 계속 돈 뜯어내는 거에 지금 집중돼 있다고 아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야 니네 그때 현대 뭐 삼성 SK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보다 좀 더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 또 맞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대체적인 양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공동성명이 채택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안보 문제가 제일 위로 배치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 또 그냥 약간 아주 약속 엄청나게 한 것처럼.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전략 자산 많이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엄청나게 한국 국민들한테 구경거리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이게 안보 문제가 앞에 절반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의 강화로서 저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한다 이런 정도 명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양념만 쳐놓고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우려 사항은 전달했다. 전달. 자 이게 최대치입니다. 이게 최대치고 해결은 아니고 전달만. 바이든이 잘 검토해 보겠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럼 뭐 달라질까요? 그런 게? 아니 뭐 달라지겠습니까? 사진 찍고 싶어 갔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가서 이거 사진 찍고 합동 공연 못해서 난리였던 사람들인데 이게 반도체 뭐 전기차 때문에 터진 사달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뭐 확장 억제력, 뭐 전략자산 이런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등을 지는 식으로만 한 번 더 세기를 바꿀 가능성이 높네요. 하는 거 보니까. 예, 이제 한미일 굳건한 안보 협력, 이제 또 앞으로 G7 정상회의가 곧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양측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합의해 버리면 그 말이 앞으로 중국, 러시아 배제하고 한미일 뭉치자는 이야기로 되니까 중국이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요즘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미국 가서 우리 대통령이 건져올 게 없을 것 같고 정상회담 정말 우려가 된다는 건데. 건져오긴 뭘 건져옵니까? 빠져 허우적거리다 오는 그치, 거지. 다 퍼주고 올 것 같은데. 사진만 잘 찍으면 좋아한다니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만두고 내년 총선 나간다는 거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지금 그만두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연쇄 개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그 친미 친일 색채가 강화된 이제 돌격대 내각까지 이제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파국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 그런 어떤 안 좋은 조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좀 급하시니까. 오늘이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주말에 방문하고 야구 경기장도 갔다 왔어요. 서문시장은 뭐 그 부인도 갔다 왔잖아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맨날 여기만 가는 맨날 거지? 시장 가면 서문시장만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뭐 지지율이 좀 아쉬울 때 보수표의 응집의 메시지를 낼 때 가는 게 서문시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제주 4.3 추념식에는 해외 순방 준비 그리고 일정상 이유라는 것 등을 들어서 불참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주 4.3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매번 제주 4.3 온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작년에는 당선자 신분으로 간 것 같은데. 근데 올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민 통합보다는 보수표 결집이 우선이라는 이런 어떤 총선 전략의 밑그림이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서문시장은 이제 지겨워서 대통령이 와도 이제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할 것 같아. 또 왔대? 또 왔대? 쟤 또 얼마 전에 부인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간대 또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새로운 데 못 가요? 간 데만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서가 애정 결핍 정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했습니다. 예. 네, 아유 김종대 의원이 오시니까 우리 명랑한 블루님께서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뉴스 픽 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상큼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슬그머니 부활시킨 용산 감찰팀. 사정정국 칼바람 예고. 이게 이번에 나온 헤드라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겠다고 말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1월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산하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조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도 감찰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사정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간인 사적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민간인들의 행동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사정 정국이 사실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리고 또 활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또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마치 자기네들은 이런 사정 컨트롤 타워 이런 거는 없앤다, 안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뭐 밀실처럼 운영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국민들을 사정하는 그런 기관의 뭐 수장인 것처럼 여기서 운영되면 안 된다. 네. 또 되게 거창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1월 슬그머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검경,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 조사팀을 신설했다. 지금 안 그래도 윤 대통령 온 다음부터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빡세게 들어오고 네. 모든 종류의 기관의 압수수색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감사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방통위 보세요, 방통위. 네. 예, 지금 구속도 많이 돼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거 플러스 감찰 조사팀을 또 신설한다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 지금 뭐 청와대에
청와대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러한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고 당선인 신분에도 얘기를 했고 출근길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도 세 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행정관이 새 감찰팀 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정 기관을 결과적으로는 없앤다 그래놓고 또 신설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찐 사랑을 욕할 때, 이건 욕할 때예요. 혹시 캐비넷에 들어있는 뭔가 때문에 불안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안 들리는 게 실제 우리가 보기에 정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친구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정기관을 또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감찰팀이 네. 신설되면. 그럼 이 감찰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 네. 내지는 공무원의 가족들, 내지는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듯, 혹은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다 감찰하고 결과도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다가 탁탁탁탁탁 써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캐비넷을 이미 다 탈탈 털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소스가 모자라는데 새로운 감찰팀을 만들어서 한번 털어볼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역할들이 공직기강을 위해서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후의 기능이 지금 찍어내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실 감찰조사팀과 총리실 감찰팀이 모두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진짜 웬일이에요. 게다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콕 찍어가지고 감찰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옛날에 공산주의 군부 독재 시대 이럴 때 맨날 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방통위도 지금 감사원 감찰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총리실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감찰 주재로 나서면서 더욱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야, 이게 방통위는 뭐 YTN 인수 때문에 그 안을 현재 있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우위인 상황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일단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서 하려는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YTN 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식으로 막 검경, 국세청 이런 곳에서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실의 이제 감찰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외부 기관도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답하고 다 있습니다. 변형해가지고 다 자기네가 그냥 네. 보고 싶은 건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지금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공수처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합류했다가 감찰조사팀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감찰 수사관 출신인 A 행정관인데 지금 새 감찰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공수처에 사표를 냈다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법률비서관실에 합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조사팀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 있다가 사표 내고 왔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동안에 검사들이나 이런 쪽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만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데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를 그만두고 검찰로 온다. 저는 이것도 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제재는 없나 봅니다.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게다가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실도 새 감찰팀을 꾸리기 위해서 올 초 8명의 직원을 늘렸다라고 네.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되던 5개 감찰팀에 더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을 6번째 팀을 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진짜 검찰 남아나질 않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맡기면은 사건이 안 돌아가냐니까요. 다 저기 딴 데가 있어가지고 검찰들이 지금 용산에서 데려간 검사가 130명 정도 돼요. 126명인가? 그런데 또 새롭게 꾸려가지고 다 돌리는 사람들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데만 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감시하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찰팀은 현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게 기본인데 예컨대 류시춘 이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라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 감찰팀이 현재 공무원들을 감찰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냥 오로지 민주당 라인에 그런 추천 받아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내보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휴. 감찰팀은 현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감찰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찍어내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뭐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사원 감찰 계속 받고 있고 뭐 유시민 이사장 친누나도 지금 계속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한 야당만을 노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T도 그냥 위에 눈치 보느라고 자기네가 뽑은 사람들 다 그만두고 다 난리라던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주 4.3 추념식에는 나가지 않는다. 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 준비 그리고 일정상의 이유로 사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프로야구 개막식에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찾으면서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 불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주 4.3 추념식의 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 4.3 추념식 같은 경우에 매년 같은 날 열리는데 일정은 언제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참을 하는 것은 지금 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을 안 간다는 거는 제주 4.3을 그냥 폭도들의 폭동 이렇게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동안에 그게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합의를 했었어도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나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니네 좌빨들이 지랄 걸리는 걸로 봤어. 이렇게 딱 한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속옷 쓴 거는 넘어가 주십시오. 부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게 안 끝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전에 미안하다라고 말해놓고도 또 다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내지는 안타깝다고 해놓고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책임져야 될 때가 되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다 그래 이러면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념식 전에는 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념식에 직접 참석은 하지 않고 오후에 별도 일정으로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다 간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 안 간다는 거네요. 결론은. 네. 수뇌부들은 김기현 안 가고 주호영 안 가고 대통령 당연히 안 가고 다만 김병민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하고 이런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람 변호사까지 해서 천하용인이 이제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제주 4.3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실화해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성향의 이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상 이 국민의힘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집회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단체들도 많고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집회 주최자 5명을 잡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5일에 열렸던 이제 집회 주최자 5명을 소음 기준을 넘겨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 이게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는 압박수단용이다. 집회에 대한 압박수단용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어쨌든 15명의 특징 인원을 배치를 해서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많이 잡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같아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희망님,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노영의 뉴스인사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 합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2013 DMZ 평화 마라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새희망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는데 또 금방 3,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쪼개기 후원을 하시는군요. 저희는 쪼개기 후원 안 해도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인철 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멘트인데 그동안에 우리 방송 1, 2년 하시면서 뿌듯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 그랬다 이렇게? 뭐 적잖이 노력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어서 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우리는 이 경제를.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이쪽 분야의 천재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배터리 세부 조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에 기밀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원래 처음 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랬다가 조금 이제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하겠다. 이제 중국산을 더 열심히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이런 뜻일까요? 이거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일단은 그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갑질을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을 없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왜냐하면 광물, 소재, 여기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중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2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동차. 네. 이 자동차는 완전히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 최대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받으려면 그중에 절반은 뭐냐? 배터리 핵심 소재 광물 소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배터리 핵심 부품까지도 절반은 충족해야만 되는데 요번에 나온 결과는 어쨌든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을 어디에서 수입하든 가공한 국가만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용인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왜요? 왜? 갑자기 왜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따져보니까 득실을 따져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게 되면 자기네 국가에 있는 전기차 회사도 다 영향을 받아요. 테슬라, 포드 그렇죠.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수입을 하든 중국이든 원산지 따지지 않고 다만 FTA를 채공한 국가에서 가공을 해라. 원석 갖다다가 가공한 것까지는 이제 인정해주겠다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줬어요 이번에는. 또 어디까지 봐줬느냐? 사실은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 유럽과도 미국은 유럽연합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요.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제 전 세계가. 네. 여기 1등은 어디냐? 1등은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1위 업체가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인데 여기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34%. 2위 업체도 중국이에요. BYD라는 업체인데 여기가 18%.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네. 중국 업체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 포드나 테슬라나 뭐 제너럴 모터스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조차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본하고 한국인데 너무 의존도가 높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LG솔루션이 3위, 13.3%, 그 다음에 4위가 일본, 10.4% 파나소닉인데 네. 배터리 확보존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중국이랑 맞잡고 중국에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는 중국산 따지지 않고 자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가공해라. 그럼 인정해 준다라고 하니 포드 자동차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중국의 최대 업체인 CATL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 어디에다? 네, 미국 미국에다가. 텍사스주에다. 그리고 마찬가지 포드사도 마찬가지 중국의 CATL과 미국 미시건주에다가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봐주지 않게 되면 자국에서 아무리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따지게 되면 이제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고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다 안 봐준다. 자,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삼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부산에도 가고, 대전도 가고, 지난주에 재판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서울에서 택시 탔을 때는 전기차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택시 타면서 전기차 탄 적이 없었었는데, 부산하고 대전 가보니까 다 전기차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 하여튼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거의 다 전기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여기는 이렇게 전기차가 많으냐? 난 처음 타본다. 그랬더니, 전기차는 이 동네에는 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전기차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지금 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유럽연합은 정해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내연기관차는 퇴출시키겠다고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전기차든 이제 수소차든 빨리 이제 변모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제주도 가면 전기차예요 대부분. 네, 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확 빨라지고 있고 인프라가 중요하긴 그렇습니다. 하죠.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전기차 단가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연초마다 이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거죠. 보급 속도가 이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어쨌든 IRA 세부 지침이 좀 바뀌면서 우리 정부는 한시름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됐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는 중국에서 이거 가져다가 가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해줬구나라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소재는 중국에서 사오고 가공을 한국에서 한다? 그럼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안 주죠.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했다? 그걸 허용했는데 그게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우리 의견이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도 물론 정부의 생각이지만 네.
이게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도 일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중국을 빼면. 그렇지. 자기네들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특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 우리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그나마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연합, 일본과 경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왜냐?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중국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만든다 하더라도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본이 로비를 해서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거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었어요? 못 받습니다. 지금도 못 받아요? 받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전기차는 이제 한 푼도 못 받고요. 미국은 어떤 것만 용인하고 있느냐? 렌탈하고 리스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렌탈하고 리스로 파는 전기차는 5% 남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지금 급해서 알라바마주에는 내연기관차를 전적으로 다 100% 내연기관차 만들어요. 휘발유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그 공장을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미국에다 돈을 풀고 미국에서 니네들이 이익 나온 거 다 뿌려라 이거네.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2025년까지 현대차가 6조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의 이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연간 30만 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2025년이 완공 시점이에요. 그 사이를 못 참먹겠다고 지금 세금을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만들어진 차를 우리가 또 수입하는 거예요? 어디가? 알라바마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저기를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왜냐하면 테슬라 다음이 2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지금 지난해 8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되면서 한국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라바마 공장은 전적으로 100% 휘발유 차량인데 이거 급해서 여길 개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네. 라인을 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은 이제 상업용 전기차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2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완공 예정인데 이걸 앞당겨 봐야 6개월이거든요. 네. 그걸 앞당기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원하던 거를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더니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더라.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들도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자기네 자국에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편법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쓰지 말라 그러는데 중국산 최대 업체와 합작을 협업을 안 해서 하면 할 수가 미국에다 없어요. 공장 세우는 건 네. 다시 분법이 되다 보니 상원에서조차도 강경론자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편법이다, 우회다. 우회다라 하면서 이제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 속내는 뭐냐? 야, 전기차 밸류체인의 정점은 미국이야. 근데 그 핵심 소재를 중국산을 배제해버리게 되면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타격을 받게 돼. 네. 그러니까 몇 년은 눈 감아주겠다라는 게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 미국 최대 디램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슨 규제를 한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지난달 말에 발표했어요.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 디램 업체예요. 여기 세계 3대 디램 업체.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큰 업체가 마이크론인데 중국에 판매한 이 디램에 대해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 못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도 계속 당했잖아요. 네. 화웨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트윗까지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업체에 대한 IT 기업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반도체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제 마이크론부터 니네가 판매하는 제품부터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는 심사를 좀 천천히 하게 하면서 관세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불허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로 아마 지난해 미국이 이제 10월부터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때는 허락받아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도 그 일본 소부장 해결했듯이 중국하고도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에 대한 탈중국화. 근데 그건 좀 어렵죠.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2025년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로 익스큐즈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서야 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이런 핵심 광물 자원, 중국이 지금 전기차 핵심 소재 80% 다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여기 지금 80%가 대부분이 중국이어서 거기에는 뭐 수산화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대부분 다 중국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같은 자원부국들한테 지금 우리 업체들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협업을 통해서 내지는 이제 사전 구매를 통해서 같이 사실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탈중국 다음에 광물 자원이 많은 곳으로 전 세계가 모여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단가는 더 올라가고 근데 중국산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아직도 중국에 있는 거죠. 요즘에 가격 경쟁력도 좋지만 품질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네. 안 쓸 수가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아파트 구매력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아파트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끌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엊그제까지 나오더니 또 갑자기 2030이 산다 그러면 도대체가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2030 또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아파트 구입에 적극 나서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가 미혼 여성이 물어봐요. 집 살려고 한다. 20, 30대. 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러지? 봤더니 조급해졌어요. 우리도 20, 30대는 사실 집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집 있는 사람들 다 거기다가 대출이 많이 풀렸어요. 대출이 얼마나 풀렸느냐? 일단 지난해 말부터 15억 원 초과한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허가돼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빨리 1월 말부터는 대출 소득과 받아야지.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 하면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동안 고정금리 4%대로 대출이 가능해요. 오. 특례 보금자리론. 여기에다가 생애 최초라고 하면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집값의 80%까지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 20, 30대가 지금 집을 구매하는 비중이 2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났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2%. 네. 서울만도 34% 넘어섰어요. 이러다 보니까 축이 어디냐?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 네. 서울의 경우는 어디? 강서구가 54%예요. 네. 절반 이상은 20, 30대예요. 그리고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대부분 이제 9억 원 미만으로 이제 대출받고 사기가 좀 접근성이 좀 좋은데 네. 이런 데로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로 쌓여있다 그러고 지방 청약도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좀 꿈틀꿈틀 하는 거야? 좀 뭔가 좀 바뀌나요? 이게 미분양 주택과는 좀 결이 달라요. 미분양 주택은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전히 7만 5천 채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나 완공되고 입주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3%나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은 어디에 있느냐? 10채 가운데 8채가 지방에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대구예요. 대구, 경북, 충남의 순으로 미분양이 많아서 아하, 온도차가 있구나. 서울의 경우에는 둔천주공은 아주 작은 평수조차도 이제 줍줍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완판됐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향후 이제 지금 사면 입주할 때쯤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팔리고 있어요.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은 굉장히 냉기가 이제 굉장히 높다. 여기는 아직도 이제 전혀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이 매수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미국서도 은행 유동성 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결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좀 낮아지기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하단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평균 대출금리는 2월에 보니까
예금 금리는 0.29%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0.14%예요. 예대 마진 차는 더 벌어졌어요. 네. 근데 하단 가장 낮은 게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이른바 혼합형이라는 게 이게 3.6%까지 하단이 낮아진 거예요. 상단이 여전히 5.8%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이 낮아졌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은행채 5년물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5년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은행 위기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두 가지예요. 아하,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연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개인 PC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아요. 2배 반 이상.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느냐? 이거 장담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지난 주말 이런 얘기했어요. 최소 집값 하락은 연말까지 간다. 그리고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간다. 왜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이 미분양이 7만 5천 채로 10년 내 최고치로 이제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호까지 간다. 그 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을 땡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도 지금 집값 하락폭이 줄어드는 건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난해 너무 급락장에서 급매물이 일부 소진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 오를 것이라고 일부 매물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걸 매수자들이 그 걷어들인 높아진 호가를 덥석 잡느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분위기가 꿈틀꿈틀하긴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우리가 확신을 못하니까 예의주시하는 걸로, 좀 조심하는 걸로 오늘 가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고 당심에서도 1등인데, 문제는 원내대표 선거는 여론이나 당심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개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김두관 의원 이장 출신으로서 좀 황야의 들개처럼 살아왔는데 과연 원내대표로서 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